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민법 강의. 오늘은 31개 테마 중 첫 번째 테마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민법은 이 세 가지의 상관관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리 주체로서 사람, 권리 객체, 특히 물건의 객체로서 물건,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이렇게 세 가지의 상관관계를 배우는 것이 민법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사람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저 사람이란 표현은 민법의 권리 주체를 말합니다. 민법이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에 대한 법이기 때문에 그 권리를 누가 갖는지를 정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민법에서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지위를 말합니다. 자격, 지위 이런 의미입니다. 뭘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권리 능력이라고 하면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지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권리 능력자 하면 권리 주체가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 권리 능력자, 민법상 사람, 민법상 권리 주체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민법상 권리 능력자는 누구냐? 두 사람이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자연인과 법인이 되겠습니다. 자, 민법이라는 세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민법의 세계에서 사람을 규정을 하기 위해서는 머리, 가슴, 팔, 다리 뭐 이런 식으로 법 규정을 쭉 해서 사람을 만들면 됩니다. 실제로 우리 민법도 이렇게 해서 사람을 만들어 놨습니다. 바로 법인입니다. 이 법 안에서 권리를 갖는 주체로 만든 겁니다. 근데 우리 민법은 이 법인만을 권리 능력자로 하지 않고 밖에 자연계가 있죠. 이 자연계에 사는 우리 같은 사람, 이 사람을 그대로 민법의 세계로 데리고 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민법의 세계에서 사람은 두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밖에서 데리고 온 사람과 법에서 만든 사람. 자연계에서 사람을 데리고 올 때는 간편합니다. 이미 자연계에 존재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을 데리고 오는 조문 하나만 있으면 민법상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법인은 이 안에서 만들기 때문에 많은 조문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자, 민법상 권리 능력자 두 사람 외에 나머지는 모두 물건입니다. 강아지, 고양이, 소나무, 외계인, 기타 모든 물체는 물건입니다. 물건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물건은 권리의 객체가 됩니다. 두 번째 테마에서 다룰 겁니다. 사람도 사망하면 권리 능력을 상실하죠. 물건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보유했던 권리는 법이 강제로 상속을 시켜버립니다. 자, 권리 능력 없는 물건의 법률행위는 당연히 무효겠죠. 자, 자연인을 민법으로 데리고 오는 데는 많은 규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민법은 이 하나의 조문으로 자연계에 있는 사람 법상 권리 주체로 데리고 옵니다.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생존은 이제 출생해서 사망까지가 생존인데, 사망은 우리는 현재 심장 정지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심장이 정지하기 전까지는 사람으로 봅니다. 자, 법인의 문제죠. 법인은 만들어야 되잖아요, 사람을. 일단 법인은 사람의 단체와 재산의 단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법인을 만들 수 있고, 재산을 가지고 하나의 법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31조부터 97조까지 법인 규정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머리는 어떻고 팔다리는 어떻고 이렇게 생각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법인 등기를 하면 법인 탄생합니다.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인 되지 않아요. 등기까지 해야만 권리 능력자가 됩니다. 법인 등기가 출생에 비유하는. 자, 그러면 여기서 비슷한데 이 출생 부분, 태아가 사람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조직은 다 해놓고 등기만 안 한 상태, 이때 또 사람이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태아도 일정한 경우에는 사람으로 보죠. 즉 권리 능력자로 보죠. 법인도 등기를 해야만 사람이 되는데 등기하기 전 사단, 그러니까 비법인 사단이라고 하는데 태아하고 비슷하게 처리가 됩니다. 즉 일정한 경우 권리 능력을 인정합니다. 즉 사람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사단법인은 사람의 단체를 말합니다. 재단법인은 재단의 집단. 사단법인이 영리성을 가지면 회사가 되고, 이때는 상법이 적용됩니다. 민법이 아니라. 따라서 민법에서 말하는 법인은 비영리
사단법인을 말합니다. 재단법인은 민법만 적용돼요. 왜냐하면 재단법인은 반드시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입니다. 법인이 돈을 버느냐 안 버느냐가 영리성을 구분짓는 건 아닙니다. 번 돈을 구성원이 나눠 가지면 영리성을 갖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단법인이 벌어서 사단법인 만든 사람들이 나눠 가지면 영리성이 있다 이렇게 하는 회사가 대표적이잖아요. 회사에서 사람의 단체라는 것은 주주를 말합니다. 거기 일하는 직원이 아니라 그 법인 자체를 만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주주들 이익 배당을 받죠. 회사에서. 그래서 회사는 영리사당법인이 되는 겁니다. 재단법인은 사람이 없죠. 재산이니까. 재단법인이 돈을 벌어도 나눠 가질 사람이 없죠. 따라서 재단법인은 반드시 비영리법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직원한테 월급 주는 것은 이익을 나눠 갖는 게 아닙니다. 재단법인의 구성원은 재산입니다. 재산. 재산이 민법에서 사람화된 겁니다. 그래서 재단법인은 이익을 나눠 가질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비영리법인이고 민법이 적용됩니다. 사단법인은 영리성을 가지면 상법이 적용되고 영리성을 갖지 않으면 민법이 적용됩니다. 자, 민법상 사람이 된다는 것은 권리 능력이 있다는 건데 자연인을 민법으로 데리고 와서 권리 능력자로 인정했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 권리를 줬더라도 누릴 수 없는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갓난아기한테 부동산 소유권을 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권리를 본인이 누릴 수가 있습니까? 그 권리를 처분하거나 거래를 할 수가 없죠. 갓난아기가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지장을 찍었다고 해서 그게 법률행위를 한 건 아니잖아요. 자연인은 이 성장 과정이라는 게 있고 또 어른이 됐더라도 정신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일시적으로 음주나 약물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들은 민법의 세계에서 그대로 권리주체로 인정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의사능력이라는 개념을 추가로 만들게 됩니다. 의사능력이란 일정한 법률 효과를 위한 생각과 판단을 할 수 있는 자격, 능력을 말합니다. 갓난아기나 만취한 사람은 의사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죠. 나이 들어서 정신적으로 좀 지능이 낮거나 정신적으로 성장이 늦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법률 행위를 민법의 세계에서 그대로 인정한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이건 무효입니다. 즉 갓난아기가 자동차 계약서에 서명하더라도 이 계약은 민법의 세계에선 해프닝입니다. 해프닝.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의사 능력은 객관적으로 표시를 할 수가 없어요. 조금 빨리 성숙하는 애들도 있고 술을 먹었다가 깨기도 하고 또 정신이 나갔다가 잠시 돌아오기도 하고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어떤 법률행위가 있었을 때 이 법률행위 할 당시에 이 사람 상태가 어땠는지를 살핍니다. 즉 관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증거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의사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실무에서는 의사 무능력으로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도 어렵고 주장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드뭅니다. 자, 의사 능력 만들고 나서 보니까 또 문제가 있어요. 자, 여기 예를 들어놨는데 15세 미성년자가 자신이 먹을 과자를 용돈으로 사는 것은 문제 삼을 이유가 없죠. 자기 과자를 사 먹는 의사결정은 할 수 있으니까 의사 무능력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15살짜리 애가 1,000만 원짜리 오토바이를 구입하는 계약을 떡 하고 왔어요. 이건 좀 다르잖아요. 계약을 하면 약속은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1,000만 원을 마련해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 능력이 있는 것만으로 완전히 권리 주체로 인정하긴 어려운 지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또 성년이더라도 질병, 고령 등으로 그대로 이 사람의 법률 행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과소비도 마찬가지. 돈을 막 쓰고 다니는데 성인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두면 재산 탕진 다 하고 남한테 피해도 줍니다. 이거를 의사 능력만 가지고는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법률 행위 능력, 줄여서 행위 능력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됩니다. 법률 행위에 일정한 제한을 둘 필요가 있는 사람들의 법률 행위에 대해서 일단 유효로 하고
취소권을 줍니다. 이 취소권은 뭐냐면 무효로 돌릴 수 있는 선택권입니다. 이러한 취소권, 이러한 선택권을 갖는 사람들을 제한 능력자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행위 무능력자라고 했는데 표현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을 제한 능력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와 체결한 법률 행위는 취소될 수 있는 불완전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며 상대방은 취소 가능성이라는 불안함을 감수하게 됩니다. 상대방은 이 제한 능력자를 피해서 거래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취소당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됩니다.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 이 사람이 제한 능력자인지 모르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제한 능력 제도에 대해서는 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걸 공시라고 하는데 공시가 되지 않은 사람, 공시할 수 없는 사람은 제한 능력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한 능력 공시의 필요성. 예. 일반 거래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죠. 따라서 이것을 의사 무능력처럼 일일이 관찰해서 거래한다면 일반인의 경제 활동은 매우 경색될 겁니다. 거래 상대방은 당사자의 행위 능력 여부에 따라 취소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행위 능력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미리 그 기준과 공시 방법을 정해 외부에 공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 무능력하고 다른 대표적인 차이점이 이겁니다. 의사 능력은 관찰에 의하지만 행위 능력은 국가가 획일적 기준을 정해 공시합니다.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와 피후견인이라고 했는데 옛날에는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이렇게 했는데 이 제도가 없어지고 바뀐 겁니다. 성년후견 제도가 도입되면서 아예 이 용어들은 지금은 없고 바뀌었습니다. 일단 제한능력자는 이 둘입니다. 공시를 해야 된다 했죠. 자, 미성년자 여부는 주민등록증, 기본증명서 등의 공적장부에 나타나죠. 신분증 보자고 하면 볼 수 있잖아요. 그게 공시입니다. 아무리 지능이 월등해도 법이 정한 19세 이르지 못하면 제한능력자입니다.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지 그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의사 무능력하고 다른 게 그겁니다. 또 성년인 사람이 아무리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법원에 신청해서 법원 결정이 나기 전에는 완전한 행위 능력자가 됩니다. 법정 대리인의 필요성. 따라서 제한 능력자들은 본인이 본인의 법률 행위를 유지할지 취소할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이 자체를 혼자 하게 되면 이 결정권을 주는 게 의미가 없죠. 자기가 거래하고 와서 자기가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제한 능력자를 보호한다는 취지가 무색해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조하는 법정 대리인을 두게 됩니다. 제한 능력자와 법정 대리인은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제한 능력자인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누군지, 그 다음에 피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은 누군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친권 행사자입니다. 자, 친권 행사자라는 개념을 좀 설명드릴게요. 즉, 친권이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잠시 가지게 되는 관리권입니다. 909조 친권자. 부모는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된다. 자,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한다. 부모는 모두 친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혼인 중에는 공동으로 행사하는데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할 수가 있어요.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한쪽이 행방불명이 됐든지 이런 경우 나머지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한다라는 뜻입니다. 이혼할 때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서로 협의로 하는데 협의 안 되면 법원이 정합니다. 행사할 자를. 자, 이렇게 보시면 친권자의 개념하고 친권 행사자의 개념은 좀 다른 겁니다. 친권이 있더라도 친권 행사자가 어느 일방일 수 있는 거예요. 위에 보셨듯이 행사, 행사, 행사. 우리 민법은 친권 행사자를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 부모 둘 다 될 수도 있고 앞에 보셨듯이 어느 한쪽일 수 있고 그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법정 대리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할 때 판결문에 이렇게 나와요. 자녀의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로 원고로 정한다 또는 피고로 정한다 이렇게 해요. 친권자라고 안 하고 친권 행사자라고 합니다.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 재산에 관해 관리권과 대리권을 갖고 미성년자 행위에 대해서는 동의권과 취소권을 갖는 겁니다. 한편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 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행사 없을 때에는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이 됩니다. 자, 피후견인의 법정 대리인. 피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은 후견인입니다. 피후견인은 총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 피한정 후견인이 예전에 한정치산자, 피성년 후견인이 예전에 금치산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피한정 후견인은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고 피성년 후견인은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서 법원이 이 선고를 하는 겁니다. 이 선고하면서 동시에 후견인을 선임을 해요. 가족 중에 하거나 법원이 적당한 방법으로 선정한 후견인을 정합니다. 그랬을 때 이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피특정 후견인이 되는 겁니다. 자, 제한능력자에서 문제되는 것은 이 취소권이죠. 취소권. 이 취소권 입장에서 보면 요 둘을 제한능력자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피후견인 이렇게 하면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이 두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피성년 후견인만 언급을 할 때도 있어요. 대리 같은 데서. 자, 이러한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한능력자는 미성년자와 피후견인 두 종류가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친권행사자, 친권행사자가 없을 때는 후견인이 되겠습니다. 피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은 후견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소권이라는 선택권이 발생합니다.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한능력자 본인도 취소할 수 있다는 부분을 주의해야 됩니다. 취소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는 겁니다. 즉 제한능력자가 그 법률행위 구속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따라서 제한능력자 본인도 단독으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와 달리 추인권은 취소 원인을 벗어야만 추인할 수 있습니다. 추인권, 취소권 포기거든요. 취소권 포기는 법정 대리인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제한능력자 본인이 추인하기 위해서는 취소 원인을 벗어야 합니다. 즉 미성년자는 성년이 되고 피후견인은 법원의 선고에 의해서 피후견인 지위를 벗어나야만 합니다. 이렇게 취소권이 행사되면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이미 주고받은 것이 있다면 무효의 효과로서 부당이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제한능력자가 반환할 때는 받은 것을 모두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존이익, 즉 쓰고 남은 것만 반환하면 됩니다. 제한능력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겁니다. 만약에 반환 범위를 똑같이 한다면 이 취소권을 준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취소권 행사한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것까지, 이미 써버린 것까지 다 반환해야 된다면 그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손에 쥐고 있어서 돌려줄 수 있는 것만 돌려줘라. 이렇게 해서 제한능력자를 보호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희생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제한능력자 여부를 공시하고 있는 겁니다. 추인은 취소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법정 대리인은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습니다. 제한능력자 본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만 추인할 수 있습니다. 행위능력 연습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17세 안병만은 자신이 가진 자전거를 가게에 가져가서 20만 원에 팔았습니다. 병만이는 자전거 판 돈 20만 원 중 15만 원을 유용비로 썼습니다. 5만 원 남았겠죠. 다음 달 병만이는 자전거 판 것을 후회하고 자전거 가게에 가서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자전거를 돌려달라고 합니다. 이때 가게 주인은 20만 원 달라고 하고 병만이는 5만 원만 있다. 이때 병만이는 얼마를 주고 자전거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17세니까 미성년자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권은 미성년자 본인도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병만이의 계약 취소는 적법합니다. 매매 계약이 취소되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미 서로 주고받은 게 있으면 돌려줘야 됩니다. 가게 주인은 자전거를 돌려줘야 되고 병만이는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다만 병만이 입장에선 쓰고 남은 것만 돌려주면 됩니다. 즉 5만 원만 돌려주면 자전거를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라고 어떤 예입니다. 너무 몰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참고로 만약 병만이가 유흥비로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로 사용했다면 이 경우에는 20만 원 전액을 반환해야 됩니다. 여기 현존이익이라는 것이 소비하고 남은 경우를 말하는데 유흥비는 소비해 버리는 거죠. 근데 생활비는 생활비로 사용했어야 될 다른 돈이 절약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존이익이 있다고 봅니다. 뭐 결론적으로 좀 이상할 수는 있어요. 유흥비로 써버리면 남는 것만 돌려주면 되는데 생활비로 썼으면 20만 원이 남아있는 걸로 본다는 게 다소 어색할 수 있는데 제한능력자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예니까 그 정도 선에서만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한능력자 상대방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취소당할 수 있다는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민법은 이러한 유동적인 법률 상태를 싫어합니다. 어떻게든 확정을 하려고 하거든요. 제한능력자 쪽에서만 이 법률 관계를 확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도 일정 부분 확정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뒀습니다. 첫째는 최고권, 확답 촉구권이라고 말을 하는데 상대방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자, 2달 줄 테니까 2달 안에 뭐 이런 식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에 확답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추인할 거예요? 취소할 거예요? 라고 촉구를 하는 겁니다. 확답을 달라고. 제한능력자 쪽에서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한 거로 본다. 그러면 유효하게 확정된다는 겁니다. 취소권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최고권 행사는 제한능력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할 수 있는데 제한능력자는 추인이 되면 안 되잖아요. 취소권 포기가. 그래서 제한능력자한테 할 때는 능력자가 된 다음에 촉구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철회권과 거절권. 철회권은 계약, 거절권은 단독행위라는 차이만 있고 같은 내용입니다. 용어 차이만 있는 겁니다. 계약의 경우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 이게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자기가 거래하는 사람이 제한능력자라는 걸 몰랐을 경우 이 몰랐을 경우를 선의라고 표현합니다. 에는 제한능력자가 추인하기 전까지 스스로 의사표시를 철회하여 법률행위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건 뭐냐면 이 유동적인 상태로 있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면 나 스스로 나 없던 걸로 할게. 그냥 계약 무효로 할게. 이러고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걸 철회권이라고 합니다. 단독행위에선 거절권이라고 해요. 즉 이건 상대방이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제한능력자인 걸 알고 계약해놓고 나 안 할래 이러면 형평성에 어긋나죠. 그래서 철회권은 상대방이 선의일 때, 즉 제한능력자를 몰랐을 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는 이 부분이 자주 나옵니다. 선의인 경우만 행사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 자기가 거래한 사람이 제한능력자라는 걸 알게 됐을 때 그래도 계약을 유지할 미련이 있으면 최고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1개월 이내를 정해서. 그래서 상대방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확정적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련 없이 그냥 내가 빠져나가려다 이러면 철회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다만 이 철회권은 선의일 때만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임 능력은 우리 시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사건 사고가 있을 때 배상 책임이 있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 15살짜리가 어떤 사람을 때렸다. 그럼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 손해배상 책임을 본인이 부담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5살짜리가 누구를 때렸다. 그러면 부모가 책임을 지게 하는 게 맞겠죠. 그 5살한테 물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어느 정도 컸을 때는 본인이 책임져야겠죠.
이거는 법률 행위에 있어서 행위 능력, 미성년자냐 아니냐 이런 문제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누구한테 배상 책임을 묻느냐 이 영역입니다. 1차적으로는 잘못한 사람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책임을 면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다만 행위자에게만 책임을 물었을 때 피해자 보상이 충분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서 그 사람의 보호자에게 추가적인 배상 책임을 묻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법인은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책임능력 다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법에서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민법에 아주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장 과정이나 정신 능력에 문제가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태아, 자녀는 출생을 통해 권리 능력 갖게 되는데 그럼 출생하기 전에 태아 상태에서는 권리 능력이 전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정한 경우, 예를 들어 상속이나 불법 행위에 있어 손해배상 청구권에 있어서는 사람으로 간주합니다. 비법인 사단, 등기는 안 했지만 조직 체계가 있는 경우, 법인은 등기를 해야 출생하고 같은 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등기 안 하고 조직만 있는 경우 있습니다. 이것을 비법인 사단 또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하는데 일정한 경우에 권리 주체로 인정을 합니다. 몇 개만 풀어보겠습니다. 2번, 정신병 증세가 매우 심해 도저히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는 성인은 제한능력자다. 제한능력자는 법원의 선고를 받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의사 무능력이 될 수는 있어도 제한능력자는 아닙니다. 법원의 선고를 받기 전에는 완전한 행위 능력자입니다. 의사 능력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무효로 돌릴지 그냥 추인해서 유효로 계속 갈지. 5살 아이가 법률 행위 했다면 무효 사유이자 동시에 취소할 수 있다. 의사 무능력일 겁니다. 5살 아이는 아예 의사결정 능력이 없겠죠. 그래서 무효가 동시에 미성년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냥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권리, 주장할 수 있는 두 권리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권리 경합이라고 합니다. 성년은 행위 능력자지만 의사 무능력자일 수 있다. 그렇죠? 술에 취했거나 정신 능력이 떨어지면 의사 무능력자일 수 있습니다. 관찰을 통해서 무효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이라도 지능이 월등히 뛰어나고 소년 가정으로 살아온 사람은 행위 능력자이다. 아닙니다. 행위 능력은 딱 기준에 맞춰서 그 기준에 들어왔을 때만 해당합니다. 19세 미만은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는 제한 능력자입니다. 획일적 기준에 의해서 정하는 겁니다. 20세 대학생, 성인이죠. 부모는 그 누구도 친권자가 아니죠. 성인한테는 친권자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부모는 있을 수 있지만 미성년이 지나면 친권이라는 개념은 없어집니다. 나머지 문제는 각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민법상 사람은 권리 능력자를 말합니다.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에 있어서 그 권리의 주체가 되는 그 주체를 말합니다. 민법에는 법에서 만든 사람인 법인과 자연계의 사람을 법인의 권리 주체로 만든 자연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민법에 있어서 권리 주체입니다. 법인은 민법에 맞게 맞춤형으로 만들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책임 능력이 모두 일치합니다. 근데 자연인은 성장과 어떤 정신 능력, 기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고려해야 될 점이 있는데 의사 결정 자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사 능력,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의사 능력은 있지만 그 법률 행위의 효과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제한 능력자에게 그 법률 행위를 무효로 돌릴지 유효로 확정할지 선택권을 주는 행위 능력 개념이 있습니다. 그 선택권이 취소권입니다. 행위 능력은 의사 능력과 달리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피후견인이 제한 능력자입니다.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그것을 관리하는 법정 대리인이 필요합니다. 법정 대리인은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에 대해서 취소, 동의, 대리, 관리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친권 행사자 또는 친권 행사자가 없을 때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이 됩니다. 피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은 후견인이 되겠습니다.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해서 무효로 돌리거나 추인을 해서 확정적 유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취소해서 무효로 돌리는 경우 이미 주고받은 것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반환해야 되는데 이때 제한능력자에게 특혜를 줍니다.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된다고 해서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취소는 제한능력자 본인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그 법률관계에서 빠져나오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추인은 취소권을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제한능력자는 제한능력 원인이 소멸된 이후에만 추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유동적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권리가 주어지는데 먼저 법률행위를 유지할 미련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최고권이라고 합니다. 제한능력자 쪽에서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한능력자에게는 제한능력을 벗은 다음에 최고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취소권 포기 효과가 나기 때문에 제한능력자 보호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계약에 미련이 없고 탈출하고자 할 때는 철회권, 단독행위에선 거절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 즉 제한능력자임을 모르고 거래한 경우에만 철회권이 주어집니다. 책임능력은 불법행위 영역에서 하는 거고 우리 시험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 법인은 이러한 의사능력, 행위능력, 책임능력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태아는 권리능력자는 아니지만 일정한 부분 법률로서 권리능력자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비법인 사단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일정한 경우 법이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는 직접 문제가 출제된다기보다 뒤에 나온 이론들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부분이라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한능력자의 취소와 반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테마에서 다시 다룰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